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요즘에 퐁퐁남이라는 말들이 흔히 들려오곤 하는데 이곳 사연 채널에 방문하신 다른 구독자분들도 저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저는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야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퐁퐁남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내 아이인 줄 알고 성심성의껏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키워왔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저와 전 와이프는 외도 문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죠. 그러니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거고요.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 그 남자는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듣고서도 벌써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마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야, 임마, 너는 진짜 결혼 잘한 거야. 너같이 찌질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재수씨같이 예쁘고 똑부러지는 여자랑 결혼을 했나 모르겠다. 무튼 너 진짜 재수씨한테 잘해야 돼. 재수씨, 이 자식 이거 재수씨 속 썩이면 저희한테 바로 이르세요.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아니, 너희들은 내 친구냐? 아니면 이 사람 친구냐? 참나. 걱정하지 마,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이 사람한테 엄청 잘할 거니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튼 너는 전생에 나라를 한 번 구한 것도 아니고 1000번은 구한 것 같다. 아휴, 이 복받은 놈. 제 와이프는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참 좋은 여자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여자에 대해 칭찬을 해댔어요. 그 정도로 참 겉보기에는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나 좋았기에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제 와이프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제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여자의 본색이 드러난 건 결혼하고 나서 자그마치 6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아내가 저도 모르게 크나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니 대체 왜 내 앞으로 독촉장이 날아오냐고. 당신 나한테 뭐 말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뭐 사고라도 쳤어? 대체 어디에 큰 돈을 쓸 데가 있다고 이런 돈을 여기저기서 빌린 건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큰 일을 벌였냐고?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쉬려고 갚으려고 했던 건데 자꾸 일이 엉켜서. 나라고 이렇게 빚지고 싶었겠어? 나도 내가 돈 벌어서 쓸 때는 빚 같은 거 없이 잘 살았다고. 아내가 제 이름으로 3금융권에서 말도 안 되는 빚을 졌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아니고 3금융권이라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날아온 대출금이라니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상의 한 번 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빌려왔다면요? 그리고 그게 자그마치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그릇이 작은 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가 제 이름으로 진 빚을 본 순간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을 추궁하고 또 추궁하니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었죠. 당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니? 지은아, 너 진짜 왜 이래?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쓰냐고. 당신이 언제 한번 이렇게 쓴 적이 있어? 처갓집이 힘든 것도 아니고 집에 누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대체 이 큰 돈이 왜 들어간 건데 얘기를 해보라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조금씩 쓴다는 게 자꾸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카드값 메꾸려고 대출 받았다가 그걸로 또 카드값 내고 나면 카드로 생활하고 그러다가 또 카드값 낼 돈 없으면 대출 받고 자꾸 그렇게 돌고 도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도 당신 실망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내가 지금 직장이 있어 뭐가 있어? 집도 당신 앞으로 되어 있고 난 차도 없고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거라도 있어야 받지.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대출 받았다는 거네? 대체 어떻게 내 앞으로 대출을 받은 거야? 당사자가 없는데 누가 당신한테 대출을 해주냐고. 그것도 내 이름으로. 당신 자고 있을 때 대출 같은 거 24시로 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당신 자고 있을 때 당신 핸드폰으로 다 인증받고 문자 온 것들 다 지우고 그렇게 해서 받았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앞으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그 돈 당신한테 갚을게. 한 번만 나 좀 이해해줘.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나니 그동안 아내의 씀씀이에 대해 모든 비밀이 풀린 것 같았어요. 아내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한테 후한 편이었습니다. 순전히 아내의 그런 씀씀이가 아내 스스로 직장을 다닐 때 모아두었던 돈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심지어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 통장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보여준 통장 내역에는 아내의 돈이 들어있던 통장에서 빠져나간 결제 내역이 보였죠. 고가의 마사지 샵을 끄는 것도 아내가 갖고 있던 자기 통장에서 나간 것. 원래가 결혼할 때부터 공동생활비 외에는 각자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터치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던 터라 전 그냥 아내가 자기 돈 가지고 알뜰살뜰히 쓰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에 현모양처 같고 자기 일을 잘했던 아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그 모든 것들을 대출, 그것도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에서 해결해 나가며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나를 두고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 아닐까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자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가 그 계집애 그거 홍군형을 내놨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자네가 이번 한 번만 좀 봐줘.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우리한테도 싹싹 빌고 갔고 자네가 각서라도 원한다면 각서도 쓸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봐줘. 그 녀석 그거 미워도 우리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일 때문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까지 심란하게 해드렸네요. 일단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으니까 집사람 들어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빚 있잖아. 그거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혼 같은 그런 무서운 생각 하지도 말고 100년 해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이잖아. 원래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잖아. 잘 좀 부탁할게. 아내는 저한테 대출금 문제로 호되게 욕을 먹고 나서는 친정으로 도망치다시피 갔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난리가 난 건 장인 장모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장인 장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이혼을 하지 못했던 건 장인 장모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저한테 결혼해서 만난 장인 장모님은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제발 딸 자식 좀 봐달라. 우리가 그 빚 다 갚겠다라고 애걸복걸 하시는데 그걸 차갑게 내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내에게 각서까지 받고 아내는 당시에 재취업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절 생활비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없이 잘해주는 사람이지만 한번 그 사람의 실수를 한다면 그에 맞는 철저한 선을 긋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에게 모든 걸 숨기면서 심지어 그 숨김의 결과로 내 이름으로 막대한 빚을 진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내가 앞으로 조심해서 쓰면 되잖아. 어차피 카드도 다 없앴고 신용 그거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앞으로 대출도 안 나와. 그런데 내가 돈을 뭐 얼마나 더 쓰겠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맞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인데 나는 우리 모두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잘못한 일로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하셨어. 당신 그거 괜찮아? 나는 안 괜찮아. 왜 당신이 잘못한 일로 그분들이 나한테 사과를 하셔야 해? 그리고 나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 말대로 당신이 이상한 데 돈 안 쓸 거라며. 그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지.
돈 더 쓰고 싶으면 당신이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으로 직접 써. 앞으로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며 그런 거 다 내가 관리할 테니까. 아내에게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소액 체크카드를 주었어요. 소액 체크카드 아시죠? 한도가 30만 원 정도 되는 거요. 그걸로 필요한 장을 보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다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벌어온 돈에서 돈을 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게 있다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래도 부족하다면 당신이 직접 벌어서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거의 반년가량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불만을 내뿜었지만 나중 가서는 체념한 듯 잘 지냈습니다. 그래, 살면서 이런 일 한번 없겠냐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문제가 우리 부부 사이에 생긴 단순한 사건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었으니 더 좋은 일만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더 안 좋은 일만 생겼어요. 아내의 외도 때문에 말입니다. 여보, 나 마트 다녀올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먹고 싶은 거 말해주면 내가 그거에 맞게 장 봐오려고.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먹고 싶은 게 없냐, 필요한 거 없냐 꼬박꼬박 물으며 마트를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활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활기를 찾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 부부 사이도 예전과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봐 임마, 이게 환경을 바꾸면 분위기도 바뀐다니까. 그렇게 힘들게 싸웠던 동네에 계속 살았으면 너희 부부 아유 지금도 옛날이나 똑같았을 거야. 재수 씨도 많이 밝아졌다면서. 보면 그 동네 여자들이 이상했을 수도 있어. 어디 재수 씨가 그런 거 가지고 허영심 부릴 사람이냐? 왜 여자 중에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 돈으로 펑펑 쓰면서 허세 부리고 하는 여자들이 있다잖아. 내가 생각했을 땐 그 동네 여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사 가고 나서 집사람도 많이 밝아지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씀씀이도 많이 줄은 것 같고. 아유, 다른 건 몰라도 장인 장모님 얼굴 봐서라도 우리 둘이 잘 살아야지. 그래도 옆집에 사람들이 좋아.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싹싹하기도 해서 우리랑 같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 형님이 나랑 취미가 같잖냐. 너 지난번에 우리랑 같이 낚시 갔던 그 형님? 그래, 그 형님 성격 좋더라. 야, 그런데 그 동생이란 사람은 일 안 하는데? 너랑 다르게 약간 음침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사람이 별로더라. 뭘 별로야, 그냥 낯가리는 사람인가 보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가끔 말 잘해. 보기에만 사람이 좀 차가워 보이지 막상 말 섞어보니까 성격 괜찮던데? 어쨌든 그래도 너희들 말 듣고 이사하기를 잘한 것 같다. 사실 아내가 분위기가 바뀐 건 이사를 한 영향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이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 위치가 바뀌면서 그 지역에 가깝게 이사를 한 거였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분위기도 밝아졌죠. 저희 부부와 비슷한 또래의 이웃도 만나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경기도권에 있다 보니 주말이면 같이 외곽으로 나가는 일이 빈번했어요. 요즘 사회 같지 않게 이웃 간의 정도 느끼는 그곳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 귀여운 아들아이도 갖게 되었죠. 아들아이가 웅얼웅얼 자기 이야기를 하며 그 맑은 눈망울로 저를 볼 때면 저는 그 순간은 아들아이와 저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슴이 늘 벅차올랐고 이 귀여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생각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주변에선 저희 부부를 심란하게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는 그냥 어린아이니까 아직 얼굴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아내가 유독 유별나게 반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유별난 반응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아주머니, 저희 아이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요? 내가 나쁜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애가 엄마 얼굴 판박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화낼 일인가?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누가 보면 내가 험한 소리 한 줄 알겠네. 그러니까요. 그게 엄한 소리지 뭐예요?
애가 엄마 닮을 수도 있고 아빠 닮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엄마만 닮은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 엄청 실례인 거 몰라요? 아주머니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들 오지랖 때문에 가정 파탄나고 하는 거예요. 가정 파탄? 아니, 내가 애 귀엽다고 하면서 엄마 닮았다고 칭찬한 게 지금 가정 파탄범 소리 들을 일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한 번은 아내와 아들아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내가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아이들 얼굴에 함부로 귀엽다고 손대고 하는 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냥 아이가 귀여워서 엄마를 닮았네 혹은 아빠를 닮았네 라고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치 큰 얘기라도 들었던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황급히 다가가서 그 아주머니께 일단 갈 길 가시라고 죄송하다 하고 겨우겨우 마무리했죠. 그리고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냐고 말이에요. 아내는 흥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얼버무리려 한 것이었는지 두서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아내의 그 말투와 표정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니 그렇잖아. 자기랑 나랑 반반 닮았으니까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예쁜 거지. 무슨 나 하나만 닮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 저 아줌마 말하는 거 되게 이상했어. 자기가 안 들어서 그렇지 정말 이상했다고.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좀 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꼭 저런 사람들 때문에 괜히 부부간의 사이 안 좋아지고 한다니까. 왜 애가 너만 닮았냐고 이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애 칭찬해주고 싶어서 한 말이겠지. 그리고 당신이 엄마인데 도윤이가 당신 닮았으면 뭐 어때? 뭐 그런 거로 그렇게 화를 내? 나는 아까 엄청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저 당시에는 아내 반응이 어딘가 불편하거나 어색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래저래 육아 스트레스로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아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구나 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려나요? 아내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일이 꽤 잦았다는 부분 말입니다. 아내의 쇼핑 루트에서 저는 외도의 정황을 알아챌 수 있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는 제게 먹고 싶은 게 없냐, 마트에 왔으니 장을 봐서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길래 운전도 서툰 아내가 아이와 함께 빗길을 운전해 오는 게 걱정이 되어 저는 마트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에게 소소한 이벤트라도 해주고 싶어 말도 하지 않고 마트로 찾아갔죠. 그런데 웬걸? 아내를 깜짝 놀래켜줄 생각에 들떠있던 저의 마음은 어떠한 한 장면을 보는 순간 발끝까지 차갑게 식고야 말았습니다. 도윤아, 삼촌 안녕해야지. 자기야,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렇지? 여기 마트가 좋긴 한 것 같아. 애봐주는 시설도 있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는 아내. 아내는 마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차에서 내려 마트 안으로 휙 들어갔던 아내는 아들아이를 안고 다시 나와 이내 제가 알지도 못하던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썼죠. 아들아이도 그 차 안에 있던 남자가 익숙했던 건지 차 안에 있던 그 사람을 향해 까르르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지금 본 건 무슨 상황일까? 혼란스러운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꾸었어요. 의심스러운 정황도 아닌 외도의 확신을 본 그날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선 아들이 엄마를 빼다 박았네, 어째 아빠 얼굴은 하나도 없다 라던 사람들의 말이 맴돌았죠. 내가 어디 말할 데가 있겠냐. 나 지금 이 얘기 너한테 처음으로 하는 거야.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핸드폰을 보려고 해도 언제 잠금을 걸어둔 것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비밀번호는 다 눌러봤는데 꽝이야. 한 번 더 눌렀다가는 핸드폰 아예 잠기니까 티날까봐 더 눌러보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그 짓거리만 2주가 넘도록 하고 있어. 도윤이 얼굴 보면 볼수록 더 심란해서
나 요즘 애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있다. 아유,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냥 대놓고 물어봐. 아유, 아니다. 대놓고 물어보면 뭐 당연히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겠지. 너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본 거 맞아? 네가 알던 사람 아니야? 재수 씨가 그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렸을 정도면 차도 없게 가까이서 본 거잖아. 생각 좀 잘해봐. 혼자 속병을 앓다가 죽을 것 같아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한 경험을 가진 친구한테 한참을 상담을 했습니다. 친구랑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넉나간 놈들 마냥 웃기도 했어요. 우리 인생 왜 이러냐 하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 방향으로 유추를 해보았어요. 아내가 자기라고 부르며 자연스레 차에 탄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하면서 말입니다. 친구 말로는 적은 원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라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고 했죠. 친구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주변을 의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낚시 어때? 내가 좋은 자리 맡아놨어. 아는 형님한테 부탁해서 세팅도 싹 해놨고 재수 씨랑 도윤이도 같이 가자고 하자. 어차피 우리 집사람도 가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수다 떨라고 하면 좋잖아. 괜히 여자들 주말에 혼자 있게 하면 남편 바가지 긁을 거 아니겠어? 주말에 괜찮지? 가족끼리도 가깝고 사이좋게 지냈던 이웃 형님. 저는 이웃 형님이 아내의 외도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제안했던 낚시 일정을 수락했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도윤이 감기 걸릴 것 같아서요. 그나저나 요새 형님 일하시는 건 어때요? 일하는 거야. 뭐 늘 똑같지. 이번에 현장 하나 끝나서 이번 달은 쭉 쉴 것 같아. 아, 재수 씨가 말 안 해? 나랑 아침에 종종 마주쳤었는데. 뻔뻔한 자식.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그래도 화를 최대한 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저의 마음속 적과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한텐 꼭 그 자리에서 버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형님, 여기 흰머리가 있네. 요새 신경 쓰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형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네. 제가 뽑아드릴게요.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아내의 외도를 알아내기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들아이의 유전자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손쉽게 얻은 머리카락. 저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제 아들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두렵고 피말리는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검사 결과는 병원에 직접 가서 듣기로 했습니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받았다가는 아내가 눈치를 챌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원해 주시면 돼요. 피말리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가지 못하고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채 저는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발 이 모든 게 내가 정신이 나가서 의심한 일이길 이라고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죠.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100% 일치도 아니고 80% 일치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저는 아예 안 맞는 건가요? 정말 이거 잘 나온 거 맞아요? 멍청한 질문을 수도 없이 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저와 아들아이의 유전자는 불일치했습니다. 대신 그 이웃 형님이었던 사람과 내 아들아이의 유전자는 일치했죠. 애매한 80%로 말입니다. 이상했어요. 맞을 거면 100% 맞던가 해야 하는데 이상한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사 결과에 의문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의사 말로는 80% 같은 상황의 경우 아이 친아버지라는 사람의 형제거나 친인척일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 건가 싶었네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나랑 도윤이 뭐를 검사했다고? 유전자 검사를 해? 너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나랑 도윤이 유전자 검사를 왜 해, 임마? 너 뭐 의부증 있는 거냐? 왜 그래?
그러게요. 저도 왜 일이 이 모양까지로 된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차라리 내가 의부증인 게 낫겠죠. 그런데 형님, 우리 도윤이랑 내가 유전자가 불일치한데 형님이랑 우리 도윤이는 유전자가 80%나 일치한다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랑 도윤이랑 유전자가 어떻게 일치를 한다는 거야? 나 정말 미치겠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랑 이 사람이랑 뭐가 일치한다고요?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그 형님 집에 찾아가서 유전자 결과 검사지를 들이밀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집 형수님 역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 형님보다도 형수님이 먼저 나서서 결과지를 낙하채 뚫어지라고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우, 아파! 이 사람아, 정말 왜 이래? 내가 그럴 인간이야?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말이 안 되잖아! 쉬우 엄마, 아프다니까! 이 사람아, 나도 지금 성혁이 얘한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있었다고! 뭐를 물어봐.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있겠어? 유전자가 맞다고 하잖아. 몇 %가 됐든 도윤 아빠 유전자는 안 맞고 네 유전자가 맞다고 써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형수님. 저도 맞기만 하면 친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친인척이나 형제인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여기로 바로 찾아온 거예요. 한참을 설명하고 나서야 저희 세 사람은 차분히 앉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인척이거나 형제인 상황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자 형수님과 그 형님의 표정은 사색이 되었죠. 이 망할 놈 이거. 이 자식 집에 언제 들어올 거라고 당신한테 얘기했었어?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 자식 그거 미친놈 아니야? 아유,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살아. 야, 성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동생 놈이 그런 것 같다. 조은 씨요? 조은 씨가요? 형님, 저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 이거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짐작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해요. 성혁 씨, 그게 우리 도련님 저희 집에서 지내는 이유가 본가 어머님 댁에서 쫓겨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취직해서 자기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독립하려나 했더니만 정말 미안해요. 이웃 형님 부부는 저한테 자기네들 집에 얹혀 사는 형님의 그 동생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저도 그 남자가 내 아내와 바람을 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긴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상간남인 그놈은 이미 전적이 있었던 놈이었습니다. 유부녀가 이상형인지 대학교를 다닐 때도 가정이 있는 여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다 못한 그 형님네 부모님이 상간남인 형님의 동생을 내쫓았고 그래도 동생이라고 형님네 부부가 그놈을 거두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나이가 30대 중반, 그놈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형님 집에 살면서 상간남은 취업을 했죠. 아무튼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일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일이고 하니 일단 그 자식, 아니 형님 동생 머리칼이든 뭐든 좀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 의뢰할게요. 그리고 절대로 비밀 지켜주십시오. 저 이렇게는 이혼 못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호구꼴 당하면서 그 여자랑 살 생각은 더더욱 없는데 이렇게 그 여자한테 아무런 복수도 못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 형님 동생이지만 저한테는 그 자식 그거 상간남입니다. 저 소송 걸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마음대로 해. 그래도 그 이웃 형님은 아니죠. 그 이웃 형님네 두 분 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니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형수님이 시동생 놈 방에 있는 것 중에 머리칼이 있는 걸 갖고 와서는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털갈이 하는 놈인 건지 머리칼이 참 많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머리카락을 받아 또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기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아내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저한테 이실직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대체 또 무슨 소리를 듣고 왔길래 도윤이가 당신을 안 닮았다는 그런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나한테.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사람 되게 지치게 하는 건지 몰라? 왜 수준 낮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굴려고 그래? 당신이 그랬잖아. 애가 엄마만 닮을 수도 있는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그런데 당신 지금 나한테 와서 묻는 꼴을 좀 봐봐. 당신이 나한테 묻는 내용이 뭐야? 그 수준 낮은 인간들이랑 똑같은 소리 아니야. 내가 수준이 낮아?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내가 수준 낮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 아니, 이런 말을 지금 계속 해야 하는 거야? 당신 시간 많아? 안 피곤해?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시간 낭비, 체력 낭비하지 말고 교회 나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나 더 해. 나 혼자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뭐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 혼자만 하고 있어. 당신 없으니까. 이상한 짓 생각할 시간에 나와서 교회 일이나 열심히 도와. 하여간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여자는 제가 준 기회를 자기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쯤 되니 어쩔 수 없었죠. 자기가 기회를 차버린 마당에 제가 뭘 굳이 그 여자를 붙잡고 솔직히 말하라고 애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 마음은 그 순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야 할지 그 계획도 세울 수 있었어요.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으나 저는 새로 생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흥신소 업체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니들이 시작한 일이니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어디 한번 겪어봐라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흥신소에 의뢰한 일의 결과물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제 감정이 가득 채워지더군요. 그리고 두 결과 중 유전자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제발 아니기 바랐던 결과를 눈앞에 서류로 보고 나니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군요. 상간남인 그놈과 제 아들아이의 유전자는 완벽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말이에요. 그 순간 아들아이가 세상에 막 태어났던 시절 그 작은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온몸에 힘을 잔뜩 줘가며 조심스레 안아들던 그 순간이 아이가 나를 보며 웃어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던 그 순간이 아들아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와 차 안에서 미친놈처럼 울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소리를 질러가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도윤이 아빠인데, 내가 도윤이 아빠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당신 정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말을 해봐! 왜? 결과지 보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또 어떤 말로 나를 미친놈처럼 몰아갈까봐 그거 생각하느라 대답할 여유가 없어. 대답을 해보라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메시지로 유전자 검사 결과 내용을 찍어서 보내고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화기 너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수십 통을 걸어보았지만 그 여자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신호를 다 무시하며 쌩쌩 달려 집에 도착했지만 집 안에서 아내와 아들아이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이웃 형님 집에 가보니 그쪽도 상간남인 그놈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가에서 연락해서 결국 모든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당연히 장인 장모님은 기절하기 직전이셨고 우선 당신들도 딸과 손주를 찾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문가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흥신소에 해당 부분까지 의뢰를 하고 나니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상간남과 제 아내는 아들아이를 데리고 함께 있었습니다. 바보 같게도 멀쩡히 잘 있는 아들아이를 보고 저는 안도의 눈물이 났어요. 이혼하자. 당신 어차피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려고 이렇게 나 찾아다닌 거 아니야? 이혼해.
이렇게 다 까발려진 마당에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살 거고 또 당신은 나랑 도윤이를 어떻게 보고 살겠어. 이혼하자. 그래도 당신이 호적상 친부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양육비 줘야 하는 거 알지? 정말 뻔뻔한 여자였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모질고 무서운 사람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가서야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았던 여자의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도 저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희 아이 양육비는 좀 보내주세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고 도윤이 키워준 건 형님인데 솔직히 말해서 도윤이가 잘못 지내면 형님 속만 더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퍽. 저는 상간남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자식 얼굴을 갈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도 제가 사람을 때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사람을 때린 날이었습니다. 나자빠진 채 씩씩거리고 있는 상간남을 향해 저는 침을 뱉어버렸어요. 왜 이래 정말? 당신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왜 이래 정말? 뭘 왜 이래? 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아. 뭐라고? 도윤이가 어떻게 지내?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지금 이 자식 가지고 나한테 조금 전까지 협박한 거야. 알기나 해? 어떻게 애를 가지고 협박해? 니들 둘 다 참 인간 말종이다. 인간 쓰레기야. 이제 와서 나 보면서 눈물 질질 흘리지 마.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이제 와서 울어? 울면 뭐가 바뀔 줄 아나 본데 나 너희한테 돈 한 푼 줄 생각 없어. 그래, 저 자식 어차피 일한다며. 그럼 저 자식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해. 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그런 말이 나와? 너 나한테 사과부터 먼저 해야 했던 거 알아? 당신 정말로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이 사람이고 도윤이 엄마면 정말로 이렇게 했으면 안 되었던 거야. 알아?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엉엉 울며 장인 장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말입니다. 한참을 같이 울어주시던 장인 장모님은 연신 제게 사과를 하셨고 이혼하라며 당신들이 딸을 잘못 키워 정말 미안하다고 울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흥신소에 의뢰했던 외도 관련 증거물을 제 손안에 넣게 되었죠.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렇게 마트 간다고 하고 자기 만나서 놀다가 장 봐서 들어가면 알리바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어차피 자기도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나보고 가는 거잖아. 그래도 자기 회사가 동네 근처라서 너무 다행이야. 아유, 이렇게 자기랑 같이 바람이라도 잠깐 쐬면 숨이 좀 쉬어진다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나 자기 남편 볼 때마다 남자가 저렇게 물러 터져서는 우리 자기 많이 심심했겠다 싶다니까. 아유, 내가 하루빨리 돈 벌어서 자기랑 우리 도윤이 데리고 나올게. 우리 조금만 참자. 저 위의 대화는 상간남과 제 아내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어쩐지 허구한 날 마트를 간다느니 먹고 싶은 게 있냐 장볼거리를 만들어내려 애쓰더니 다 이유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관련된 모든 정황을 보고 듣고 나니 더더욱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산 후 아내의 유일한 사회망이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아내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에 아내의 불륜 증거 사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놈에게도 역시나 복수를 실행했어요. 그 자식이 어렵사리 들어간 회사에도 외도와 관련된 증거를 빈틈없이 뿌려댔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아내의 교회에 뿌린 외도 증거물은 그 여자를 교회 사회망에서 완벽하게 매장을 시키게 되었고 장인 장모님도 교회를 옮기게 되었죠. 물론 제 부모님과도 같았던 두 분께 손해를 끼친 건 죄송했지만 그 여자와 상간남이 괘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야.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걱정돼서 연락했어. 집도 내놨다면서. 그 자식 그거 고소하는 거 잘했어. 절대로 봐주지 말고 네가 힘들었던 거 그거 어떻게 해서든 다 보상받아라.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랑 와이프도 그렇고 그 자식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혹시나 우리 생각나서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너 할 거 다 하라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잘 지내라. 그리고 이웃 형님이자 상간남의 형이었던 그 사람은 제게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왜 사고친 놈들은 따로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씁쓸한 이혼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제가 주지 않아도 되었어요. 친부가 있고 그 여자가 친부와 바람이 났다는 증거를 제가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자료도 받고 내 재산도 지켰어요. 그리고 복수도 나름 잘 해냈고요. 그렇게 결과로만 보면 아쉬울 게 없는 이혼이었으나 마음 한켠에는 아들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지사로 발령 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 현재 이곳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죠. 몸이 멀어지다 보니 이제는 좀 더 저 자신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생각만 하고 밝게 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짧게 인사를 드리고 가려 했는데 말이 길어졌죠? 그래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덕에 마음이 가벼워져 글을 마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